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경오염에 관련된 이야기들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환경오염 이후에 나오는 기후변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92쪽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과거의 지질시대부터 지금까지 과연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92쪽에 보시면요. 과거 지질시대의 기후변화 요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과거의 기후변화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과거의 기후를 조사하는 방법들에는 일단 이 첫 번째로 빙하 시추물 조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의 나이테 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층 퇴적물 연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석 연구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가질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빙하의 시추물을 조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빙하 시추물은 바로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구조. 특히나 물 분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H2O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H2O 분자 구조 내에서 지금 현재 산소가 16자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물 분자인데 이때 18자리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 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그 물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즉 16자리와 18자리의 질량수가 서로 다른 이 동위원소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지구가 한랭할 때도 있었고 온난할 때도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16자리 분의 18자리 산소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산소 동위원소 비로 따지는 기후 연구 방법이에요. 자, 이때 산소 동위원소비는 16자리 산소분의 18자리 산소의 비율로 가지고 우리가 과거 기후를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다가 있고요. 육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기후가 한랭한 시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가 한랭한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분명히 물은 증발이 되겠죠. 자, 이때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물 중에서 지금 현재 앞서 봤던 것처럼 16자리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있고요. 18자리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한랭하다면 증발이 잘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증발이 이루어진다면 두 물 분자 중에 누가 더 증발이 잘 될 것이냐 이거죠. 당연히 가벼운 산소를 가지고 있는 H2O, 16자리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조금 더 많이 증발될 거고요. 18자리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은 적게 증발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증발된 물들은 대기 중에서 수증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증기를 만들어낸 물 분자의 16자리 분의 18자리의 비율은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때 16자리 분의 18자리 비율을 볼 건데요. 이때 분모항에 해당하는 16자리 물이 좀 더 많이 증발되고요. 분자항이 좀 더 적게 증발되니까 어떤 비율상으로 본다면 16자리 분의 18자리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의 16분의 18자리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구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올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육지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빙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빙하가. 자, 그런데 이 빙하를 만드는 물 분자 어디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기 중에 수증기에서 온 거죠. 그 말은 16자리 분의 18자리의 비율이 낮았던 그런 물 분자들이 이후에 비가 되거나 혹은 눈이 되어 내리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빙하를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의 16자리 분의 18자리의 비율도 어떨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한랭한 기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은 거꾸로 온난한 기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16자리의 증발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8자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증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수증기에 있는 16자리 분의 18자리의 비율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는 높게 나타나겠죠. 그 과정에서 비가 되고 눈이 내어서 빙하가 만들어진다면은 온난한 기후에 만들어진 빙하는 16자리 분의 18자리의 비율이 어떨 것이다?
그렇습니다. 높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한랭한 기후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랭한 기후에서 16자리분의 18자리의 비율이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온난한 기후라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에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빙하의 물 분자를 이제 조사해서 과거의 기후 연구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바닷속에서는요. 지금 16자리분의 18자리의 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한랭한 기후에 16자리가 좀 더 많이 증발되고 18자리가 적게 증발된다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바닷속에 포함되어 있는 16자리분의 18자리 비율도 당연히 조사를 해본다면 기존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증발된 경우에는 16자리가 많이 증발됐으니까 16자리분의 18자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지만 바닷속에서는요. 그나마 18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만큼 16자리분의 18자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 바닷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살았던 해양 생물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16자리분의 18자리 비율은 어떨 것인가?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해양 생물의 화석에서도요. 이 기존의 바닷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랭한 기후에 살았던 해양 생물의 화석에는 16자리분의 18자리의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빙하 시추물 연구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주로 요 빙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랭한 기후에는 빙하의 물 분자 16분의 18자리 비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기온이 높으면은요. 상대적으로 빙하의 16자리분의 18자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기온과 빙하의 16분의 18자리 비율은 결과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 이런 바닷속이나 또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이때 이 한랭한 기후에 이 빙하의 시추물 연구 방법에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자, 아까 우리 봤었던 과거 기후 조사 방법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바로 나이테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나이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무를 잘라준 그 밑동을 봐보면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이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선의 개수를 세서 이 나무가 몇 년 동안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때 나이테를 조사해서 어떻게 과거 기후를 연구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이제 좀 까맣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하얀 부분들은 얘네들이 온난하고 다습한 과정 중에 쭉쭉 자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자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햇빛도 많이 비치고요. 비도 많이 오고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쭉쭉 생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하얗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테라고 이야기하는 요 까만색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앞서 하얀색 부분과는 잘 자라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 자란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겨울에 이제 자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나이테를 세워서 그 나무가 살아온 연도를 확인한다. 그거는 그 나무가 지내온 겨울의 횟수를 센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저 나이테를 봤더니 저 나이테 간격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 말은 쭉쭉 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말은 그 지역이 굉장히 온난 다습한 환경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나이테의 간격이 되게 조밀합니다. 촘촘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쭉쭉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기후가 약간 좀 한랭 건조한 환경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나이테 조사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층 퇴적물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퇴적 환경들을 가지고 기후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었었죠. 아름다운 한반도 할 때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건열이 발견된다거나 그러면 건조한 환경이었네. 아니면 뭐 점이층이 발견되면 깊은 바다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그 지층이 만들어졌던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를 연구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화석들을 연구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그 생물들이 어떤 환경 내에서 살고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지층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기후가 어땠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기후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에서의 기후가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자, 볼까요? 자, 이때 우리는 과거 지질 시대를 성캄브리아대부터 시작을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각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봤을 때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38억 년 전부터 시작하는 이제 성캄브리아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거의 온난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가 중기나 말기 때 한번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최근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연구 자료가 많아서 그만큼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좀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평균 기온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현재는 지금 이제 평균 기온이 한 13도에서 14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생대를 보면은요.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온난한 시기가 많았었어요. 전반적으로 온난한 시기가 많았었는데 한 2번 정도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기가 있죠.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빙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따뜻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이 시기 때는 지금 과거의 생명체들이 따뜻한 환경 내에서 아주 번성을 했던 그런 시기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반대로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진화가 되진 않았을 테니까 그만큼 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아마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온난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었었죠. 전반적으로 온난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었고 신생대 때는 상당히 온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번의 간빙기와 여러 번의 빙하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신생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런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의 지질 시대의 기후를 외우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어떤 과거 기후 조사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후가 어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지구의 기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이제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는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지구 외적 요인들입니다. 자, 바로 이 지구 외적 요인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혹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팽이 돌려본 적 있으시죠? 자, 팽이를 처음에 빠른 속도로 돌려주면은 팽이의 축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팽이의 그 자전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수직선에 대해서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똑바로 그려놓은 이런 수직권에 대해서 자전축이 약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경사각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3.5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이때 26,000년을 주기로 한번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태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13,000년 후가 되면은요.
지금의 경사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바뀔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경사각은 계속해서 23.5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사 방향의 변화,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지금 13,00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는 완전한 원궤도를 그리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 타원체를 그리면서 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먼 지점이 있는데, 이때 가까운 지점을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계절상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은 각각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먼저 보는 근일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가까우니까 태양빛 많이 받아서 뜨거울 테니까 여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름과 겨울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온도로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태양이 떠 있는 높이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실은 그림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근일점의 위치가 요 장소고 가운데 태양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때 지금 현재 자전축은 요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자, 자전축이 이제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절을 판단할 때는 자전축과 항상 수직하게 적도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태양빛을 좀 더 수직하게 받는 장소가 북반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남반구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근일점에서 태양빛을 좀 더 수직하게 받는 장소는 바로 적도 아랫부분, 남반구가 되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봤을 때 이때 좀 더 태양빛을 수직하게 받는 남반구가 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이 됩니다. 겨울.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원일점으로 가볼게요. 원일점에서도 자전축 방향은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전축을 그려주면은 당연히 수직하게 적도를 그려줄 것이고요. 이 적도를 그린 상태에서 좀 더 태양빛을 수직하게 받는 장소가 어디일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어디가 좀 더 수직하게 받죠? 그렇습니다. 바로 북반구가 조금 더 수직하게 받는 부분이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북반구의 계절이 뭐가 될 것이다?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반구는 겨울로 바뀌겠죠.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겨울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원일점에서는 여름의 계절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13,000년 후가 지나고 나면은요, 자전축 경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자, 완전히 반대로 바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요 지점이 지금 현재 근일점이고요. 요 지점이 원일점입니다.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전축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자전축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일점에서 자전축 방향이 바뀌면은 적도 그려주고요. 이때 태양빛을 수직하게 받는 장소 어디? 그렇습니다. 바로 북반구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근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북반구가 여름으로 바뀌어버리고요. 반대로 남반구는 겨울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원일점을 보시면은요, 원일점에서의 자전축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적도 이렇게 그려주면은요, 이때 좀 더 수직하게 태양빛을 받는 장소 남반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는 여름으로 바뀌겠죠. 자, 13,000년 후에 이런 식으로 자전축의 경사방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면은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북반구에서는 지금 현재 근일점이 겨울, 원일점이 여름이었는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도리어 가까운 근일점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반대로 먼 원일점에서 겨울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여름은 처음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현재 13,000년 후에 자전축 경사방의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도리어 가까운 지점에서 여름이 돼버리죠. 그러면 태양빛을 좀 더 많이 받을 테니까 태양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도착할 테니까 지금보다 여름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여름의 온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겨울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점에 있었는데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더 적게 도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현재와 비교했을 때 13,000년 후에는 여름의 온도는 높아지고 겨울의 온도는 낮아지니까요. 결과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바로 연교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름의 온도 높아지죠. 겨울의 온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점에서 여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먼 지점에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리어 13,000년 후가 돼버리면요. 가까운 지점에서 겨울이 돼버려요. 그늘점에서 겨울이 된다고요. 그 말인즉슨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전보다 태양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도착을 하겠죠. 그 말은 온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높아질 것이다. 그죠? 자, 반대로 원일점에서 여름이 돼버리니까요. 그만큼 더 먼 지점에서 여름이 돼버리면은 태양 에너지 적게 도달하고 온도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남반구에서는요. 13,000년 후에 여름의 온도는 낮아지고 겨울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 말인즉슨 연교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연교차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경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점이 여름이 되고 어느 지점이 겨울로 바뀌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연교차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이 이제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보통 이 세차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적용할 때 그림을 보면서 자전축 그려주고 적도 그려준 다음에 아, 이때 태양빛이 어느 쪽이 좀 더 수직하게 받는 부분이지 이걸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다 혹은 그 반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어디 부분이 좀 더 수직하게 받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여름과 겨울을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봤던 세차 운동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아까 요 세차 운동이 일어날 때 경사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 경사각이 왜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지구가 있는데요. 이때 수직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경사 방향이 바뀌어도 결과적으로 경사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23.5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이게 경사각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뀌면 경사각이 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얘네들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사각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바로 외적 요인인 경사각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외적 요인 두 번째 중에는 경사각의 변화입니다. 자,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 요렇게 지구가 있고 수직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도가 기울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전축의 경사각도 약간 변합니다. 이때 41,000년을 주기로 경사각의 변화가 21.5도에서 24.5도까지 조금씩 변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각도가 23.5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1.5도는 요 정도?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21.5도. 그리고 24.5도가 되면은 좀 더 지구가 더 기울어지는 거죠. 요렇게 기울어지는 거 24.5도. 자, 이런 식으로 경사각이 조금씩 조금씩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세차 운동 제외하고요. 그냥 경사각의 변화만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녀석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거죠. 조금씩 변하면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23.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후에는 21.5도가 됐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24.5도가 됐다가 이러면서 요 사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이제 경사각의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경사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현재 23.5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전축을 그려주게 되면은 자전축과 수직하게 뭘 그리자? 적도를 그리자. 자, 근데 우리 태양을 이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태양을. 그러면 지금 태양빛이 와서 좀 더 수직하게 받는 장소는 쭉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적도 위쪽, 북반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계절이 여름일 때겠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북반구가 여름입니다. 자, 우리는 중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앞서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은 태양빛이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오겠죠. 태양빛이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올 텐데 이때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태양을 바라보는 방향.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체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동서남북의 방향 따질 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지구의 북극이죠. 그러니까 북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인데요. 아마 요게 이제 보면은 하나의 고정된 별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 이런 별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쪽 방향, 북극성 쪽을 바라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졌을 때 이야기하는 북쪽 방향이 되겠죠. 자, 평면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태양빛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게 지금 현재 남쪽 방향이 되겠죠. 그 말은 이쪽 방향이 북쪽인데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이쪽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아, 지금 현재 태양이 남쪽 하늘에 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얘네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때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 지점에서 태양을 남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요.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질 때 바로 이 위치에 지금 태양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는 시간, 바로 정오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낮 12시에 지금 태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전에 지금 기준은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태양을 남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울어진 각도가 23.5도인데 이게 21.5도로 조금 약간 줄어들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좀 줄어들겠죠. 요렇게 좀 줄어들게 되면은요. 이때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의 위치가 약간 위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약간 자전축이 서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의 위치도 약간 위쪽으로 끌려가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인즉슨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때 이게 태양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이만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바로 요 각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이 남쪽에 떠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각도, 바로 남중고도가 되거든요. 남중고도. 얼마만큼 태양이 높게 떠 있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천체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요, 지금 현재 노란색의 자전축일 때 이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란식으로 자전축이 좀 더 줄어듭니다. 자, 21.5도가 돼요. 21.5도가 되면은 이 사람의 위치가 약간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될 테니까 지금 하얀색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원래 지점에서부터 약간 위쪽으로 끌려갔으니까 약간 고위도로 이동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지면에서 이쪽이 고위도, 이쪽이 저위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 사람보다 파란색 사람은요, 지금 약간 좀 더 고위도로 끌려간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 지점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점으로. 근데 태양의 위치는 안 바뀌거든요. 태양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보다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사각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때 그 사람이 보는 태양의 남중고도는 도리어 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전축의 경사각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좀 더 커졌습니다. 24.5도까지 커졌어요. 그러면 하얀색 사람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빨간색 사람은 좀 더 저위도로 내려간 형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태양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요. 이때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남중고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모두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한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북반구의 여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사각이 지금 현재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각이 작아졌어요. 21.5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남중고도가. 자, 아까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때 경사각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때 태양을 좀 더 고위도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중고도가 낮아졌어요. 남중고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태양이 낮게 뜨고 져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태양이 뜨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낮의 시간이 짧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동안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일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여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구나? 낮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해가 적게 비치니까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겨울에는요,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천체 관측 부분에서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시는 요 여름과 겨울의 남중고도 변화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겨울의 남중고도가 높아져 버리게 되면 태양이 좀 더 높게 떴다 져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낮의 시간이 더 길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낮의 시간이 짧았는데 점점 낮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겨울의 남중고도는 높아지니까 그만큼 태양이 도달하는 일사량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겨울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경사각이 작아지게 되면 여름의 온도는 낮아지고 겨울의 온도는 높아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연교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연교차가 감소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여름의 온도 떨어지고 겨울의 온도 높아지니까 연교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경사각이 커집니다. 경사각이 커지면은요, 여름에 남중고도는
도리어 높아졌었어요. 그죠? 저위도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태양을 좀 더 수직하게 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중고도 높아지면은 낮의 시간 길어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일사량 늘어날 테니까 온도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요. 여름엔 남중고도가 높아졌으니까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사각이 커지게 되면은 연교차는 증가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바로 경사각의 변화인데요. 아까 그 세차 운동을 할 때 자전축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사각의 크기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때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지구의 경사각이 변해버리게 되면요.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남중고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세차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때 낮과 밤의 시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근일점이냐 원일점이냐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적게 도달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는 경사각의 변화는요. 이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만 일어난다면 경사각의 변화만 일어난다면 이때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경사각이 변함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일사량, 그러니까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일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연교차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세차 운동과 지금 보고 있는 경사각의 변화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차 운동할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때 얘네들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보고 있는 경사각의 변화였고요. 이런 내용들 지금 페이지 49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또 하나의 변화인 이심률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 요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아까 제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찌그러진 정도, 그러니까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심률을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심률을 2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2라고 적는데 이심률을 계산해 보면은 이심률의 크기는 0과 1 사이 값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심률의 크기가 0이 돼 버리면은요. 완전한 원입니다. 동그란 원. 그리고 이심률이 1이 돼 버리면은요. 완전한 직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심률이 0에서부터 점점 커질수록 원이 점점 찌그러진다는 이야기죠. 원이 점점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사실 지구는 이심률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0.0, 한 2, 3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심률이 변화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으로 행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요. 거의 이제 원에 가깝네요. 거의 원에 가까운데 원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이심률이 작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실제로 완전한 원이면은 어느 지점에서나 거리가 다 동일할 테니까 근일점이고 원일점이고의 구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 요 장소가 지금 현재 근일점 그리고 요 장소가 원일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반구에서 근일점에서는 지금 태양빛을 남반구가 좀 더 수직하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북반구가 지금 현재 겨울이고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정리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심률이 점점 커집니다. 이심률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요. 이때 원이 찌그러지는데요. 타원이 되는데 위아래로만 그냥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타원의 정중앙이 아닌 약간 옆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원을 보면은 원의 중심이 있죠. 그리고 만일 정말로 지구 궤도가 완전한 원이라면요. 이때 태양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기 시작하면요. 타원도 중심이 있거든요. 이때 긴 지름이 있고
짧은 지름이 있고 중심이 있을 텐데 이때 타원에서는 두 개의 초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태양의 위치는 이 타원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초점 중에 한 장소에 태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원이 찌그러질 때 그냥 위아래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때 태양이 타원의 초점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 원이 찌그러져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이때 태양이 초점의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근일점은 점점 태양에 가까워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원일점은 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은 근일점은요 태양과 더 가까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원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근일점은 태양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반대로 원일점은요. 원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점점 태양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계절이 뭐죠? 그렇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리고 남반구가 여름이죠. 그런데 이때 점점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근일점은 태양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겨울의 온도도 높아질 거고 여름의 온도도 높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원일점은요. 지금 현재 북반구가 계절상 여름 그리고 반대로 남반구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원일점은 점점 멀어져 버리니까요. 이때 여름은 온도가 떨어지고 겨울도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렇다라는 것은 북반구를 봤을 때 북반구는 여름의 온도, 겨울의 온도는 높아지고 여름의 온도는 떨어지니까 현재보다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은 연교차가 어떻게 되겠구나? 연교차가 감소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남반구는요. 여름의 온도는 높아지고 겨울의 온도는 낮아지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심률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천문학적 요인들, 바로 이런 외적 요인의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태양 활동에 의해서도 지구의 기후 변화가 약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태양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체 파트 들어가셔서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볼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입니다. 자, 요것 말고도 이제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들도 있는데요. 내적 요인은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 수륙 분포의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화산 활동 또는 지표면의 상태 변화 또는 온실기체의 증가 같은 것들이 바로 지구의 안에서, 지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후에 바로 요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4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봤었던 이런 외적 요인에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경사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식의 변화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경사 각이 변하면 왜 남중고도가 변하는 건지, 그리고 이심률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495쪽 지구환경 변화의 지구온난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